마음의 눈으로 돌아본 내 인생. 윤상식. 13살 다짐. 내 식구는 내가 먹여 살린다. 내 고향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는 이웃끼리 대대로 사이좋게 지낸 곳이었습니다. 사도세자 스승의 고장이자 고을 원님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양반 동네이기도 했지요. 나는 1934년 이 마을에서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지혜로운 어머니와 든든한 아버지가 있었고 정다운 이웃들과 함께였기에 티없는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11살이었던 1945년 조국이 일제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 국민학교에서 일본말이 아닌 우리말을 써도 벌을 받지 않게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원래부터 콩팥이 안 좋았던 아버지의 건강이 그 즈음 무척 나빠졌습니다. 소변을 제대로 누지 못해 온몸이 퉁퉁 부었는데도 돈이 없으니 혈액투석 한번 받지 못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1946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5남매를 먹여 살리려고 매일 새벽부터 농사를 지으러 나가야 했지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운명하기 몇 해 전 큰 병을 앓았던 터라 종일 밭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되곤 했어요. 어린 눈에도 사무쳤던 기억이 있어요. 동갑내기 친구가 옆집에 살았는데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쌀로 고추장까지 담가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나는 보리밥이라도 챙겨 먹으면 다행이었으니 친구네가 여간 부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땐 변소가 뚫려 있었는데 친구네 가족의 대변은 누르스름하고 건강한 빛깔이었어요. 반면 그 집 일꾼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 대변이 새까맸지요. 그걸 보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식구가 먹을 건 내가 벌어오겠다고. 그 다짐이 지금까지도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절약정신의 근본이자 좌우명이 된 겁니다. 커다란 구덩이. 내가 다닌 국민학교 뒤편엔 해방 전 일본군이 파둔 구덩이가 있었어요. 우리 마을은 교통의 요지였는데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혹여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면 그 구덩이를 방공호로 쓸 요량이었던 게지요. 구덩이를 파는데 마을 청년들이 동원돼 어찌나 고생을 했던지. 이 구덩이가 해방 후엔 이념 다툼으로 인한 집단 학살의 현장이 되어버렸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14살이 된 1948년 정부가 농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땅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고 나눠줄지를 두고 나라가 한 차례 소란스러워졌어요. 이로 인해 방방곡곡에서 지주와 소작인들의 갈등이 아주 심했어요. 사이좋게 지냈던 우리 마을의 이웃들도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됐고 그중 몇몇은 원한까지 품게 됐죠. 바로 얼마 후인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군과 공산당이 마을을 점령하자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옛 지주들에게 불만을 품은 소작인들의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공산당은 옛 지주들을 끌고 가 인민재판을 벌였고 그중 적지 않은 이들이 총살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총알이 떨어지면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전세가 역전되니까 북한군이 마을에서 급하게 철수하게 됐죠. 그러자 공산당과 북한군은 재판도 건너뛰고 반동 세력을 구덩이에 밀어넣은 뒤 그대로 흙을 덮었어요. 일본군이 방공호로 파둔 바로 그 구덩이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쌀로 고추장을 지어 먹던 그 친구도 구덩이에 묻혀 죽었어요. 그의 할머니와 아버지, 작은 아버지도 나란히 묻혔고요. 제정신으로 볼 수가 없는 광경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우익 세력이 마을을 되찾자
이번엔 어찌 됐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의 보복이 이어졌지요. 6.25 때 공산당 편에 섰던 주민들이 경찰에 줄줄이 끌려갔어요. 끌려간 사람들은 행방이 묘연해지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우리 마을에선 들판에서 소에게 풀을 먹이던 한 주민을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불신검문을 했더니 주머니에서 인민위원회와 관련된 쪽지가 나왔다는 이유였죠. 죽은 이는 공산당 편도 아니었어요.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인 거죠.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나 역시도 전쟁통에 저 세상으로 갈 뻔했습니다. 북한군이 마을을 점령했을 때 동네 청년들과 함께 총알바지로 차출돼 낙동강 전선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전쟁터에 도착하면 꼼짝없이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죠. 그런데 경남 마산을 향해 행군한 지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가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북한군이 철수를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인천 자유공원에 세워진 메가더 장군 동산 앞에 섰을 땐 나도 모르게 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10대 시절을 관통해서 잔혹하고 끔찍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봐버렸어요. 나는 이념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지금도 몰라요. 하지만 수십 년간 얼굴을 맞대고 서로 누님, 조카라고 불러왔던 주민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겠습니다. 짧았던 평화, 긴 시련의 시작. 피바람이 잠잠해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무렵은 내 젊은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25살 때 지금의 아내 김영재를 이웃 소개로 만났어요. 아내는 나보다 3살 어렸어요. 이듬해 그와 결혼했고 3년 후 첫째 딸 수가를 낳았습니다. 마을에선 이런저런 일을 맡아 동네 사람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 무렵 남도엔 야산마다 북한군 잔당이 숨어 있다가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아가곤 했는데 나는 청년회장을 맡아 이웃들의 먹을거리를 지켰습니다. 산에 있는 소나무를 누가 베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마을 산림개장 일도 했습니다. 곧이어 마을 이장을 맡아 샘을 파거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집도 지어주는 일도 했습니다. 샘터를 날마다 청소하고 겨울엔 눈을 쓸었습니다. 몸이야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체질에 맞았던 것 같아요. 보람이 있었어요. 이렇듯 평온했던 일상에 화가 닥친 것은 내 생애 30번째 해 어느 밤이었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러 눈을 떠보니 우리 가족이 살던 초가집 옆 빈 움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나가보니 움막에서 시작된 불길은 부엌에 쌓아둔 땔감에 옮겨붙어 집 전체를 집어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내는 집 앞에 주저앉아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지요. 아내는 큰딸 수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가 딸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딸을 구하고 나니 장롱 안에 모아둔 돈이 떠올랐어요. 그땐 은행도 제대로 없어서 재산을 장롱 깊숙이 보관해두곤 했거든요.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아끼고 또 아껴서 모아둔 돈이었는데 그 돈을 잃을 수 없었죠. 다시 집으로 들어가 장롱 서랍 손잡이를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열기 탓에 장롱이 뒤틀렸는지 서랍이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그때였어요. 지지직 소리와 함께 불길과 연기가 내 몸을 덮칩디다. 그 다음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집 밖에 드러누워 있으니 이웃들이 수건을 소주로 적셔 얼굴에 덮어준 것 같습니다. 다행히 화상 자체는 심하지 않았고 이웃들의 도움으로
집도 다시 지을 수 있었어요. 진짜 문제는 3년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자꾸 흐릿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화재 후유증으로 시신경이 말라들어가 버린 것이었지요. 인근 병원에 2년 가까이 다니며 치료를 받았는데 시력이 안 돌아옵디다. 아니, 오히려 점점 나빠져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었죠. 정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건 이때였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혹시나 나을까 이런 희망이 있었죠. 물론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어요. 내 두 눈은 서서히 나빠지다가 언젠가 영영 빛을 잃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하지만 서울에서 만난 의사한테서 칼을 대기엔 늦었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을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어쩔 수 없더라고요. 특히나 막내 아들의 얼굴을 눈에 똑똑히 담아두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픕디다. 같이 공원에도 종종 놀러 갔는데 이땐 이미 눈이 너무 안 좋았던 탓에 아무리 용을 써도 기억 속 막내 얼굴은 뿌옇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죄짓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눈은 왜 이렇게 됐을까? 방향도 없는 원망이 머릿속을 맴돌다가 가슴을 아주 푹푹 찔렀습니다. 장애와의 싸움. 시력을 되찾을 희망은 잃었어도 내 식구는 내가 먹여 살린다는 다짐까지 버릴 순 없었습니다. 1968년 서울 종로구청 건설과에 임시직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고지 말하면 받아주지 않을 테니 눈이 어둡다는 걸 숨기고 취업했죠. 앞이 안 보이는 티를 감추느라 퇴근 무렵엔 피곤해서 송장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들통나지 않을 도리가 있었겠습니까? 실수가 반복되니까 심할서를 쓰라는 지시가 쌓였고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0년 어렵사리 마포구 동교동 파출소 방범대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하루는 밤 12시 통행 금지 시간이 되어 동료와 2인 1조로 순찰을 하는데 무릉덩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만 풍덩 빠져버렸어요. 동료가 걱정 반 의심 반 어이 윤씨 눈이 나쁜 거요? 물어오는데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비참하더군요. 그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녹을 먹지 못하게 돼 1971년 망원동에서 중국집을 열었습니다. 내가 항상 눈을 감고 있으니 손님들은 사장님은 어떻게 올 때마다 졸고 있냐고 묻기도 했어요. 그런 말쯤이야 웃어 넘겼죠. 그런데 딱 한 번 참지 못한 일이 있어요. 동네 상위 군인들이 인근 버스 회사에서 약속했던 돈을 받아내지 못하고 우리 중국집에서 행패를 부린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아내한테까지 험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를 집어들었지만 어디로 던져야 할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내 모습을 본 상위 군인들은 그제야 내 장애를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자기들이 못할 짓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상위 군인들이 우리 중국집에 올 때마다 미안하다며 선물을 사왔습니다. 우습게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도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중국집에서 모은 돈으로 개를 들었다가 개 모임이 깨지는 바람에 돈을 날렸을 때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모아뒀던 돈이 또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데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몰려들었으니 좌절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빚쟁이들이 내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보고선 돈 받기를 포기하고 다 돌아가더군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 탓에 아이들에게 용돈 한 번 쥐어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 미안해요.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줘봤으면 하는 생각에 가슴을 쳐요. 아이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비도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해줬습니다.
그래도 다들 착실하게 살아줘서 대견해요.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고, 그땐 더 잘해주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다. 1974년, 나는 마침내 눈앞의 사물을 전혀 분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죠. 팔자련이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다른 누굴 탓하건 소용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맞으세요? 여기 오는 분들 모두 중내에 사내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세요? 라고 물을 정도였다니까요. 원망을 버리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그 전에는 미처 몰랐던 따스함이 삶 곳곳에 스며 있었어요.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아내가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고 있었죠. 첫째 딸 수가와 둘째 딸 수키, 셋째 딸 은옥이, 막내 아들 영윤이의 얼굴은 다시 볼 수 없지만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 무슨 상관이랴 싶었습니다. 도리어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무런 벌이도 없이 힘들었던 시절에 고향 큰집 조카가 정부미 한가마니를 가져다 준 적이 있어요. 그 집도 살림이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나눔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고마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사기를 당한 적도 시골 땅을 잃은 적도 있지만 다른 누굴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 내 복이고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땐 고개를 흔들고 털어버려요. 내 아내 김영재 씨, 너무 좋아합니다. 나와 아내는 우여곡절 끝에 서대문구 아현동을 거쳐 지금 사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로 터전을 옮겨왔습니다. 그 후로는 아내가 파출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아내는 눈이 보이지 않는 나를 돌보면서 고된 파출부 일까지 해야 했기 때문에 허리가 좋지 않았어요. 수술까지 한번 받아야 했지요. 새삼스럽게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또 너무 미안했던 적이 있어요. 집안일이라도 도움을 받을 요량으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했을 때였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집에 방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게 이것저것 확인했습니다. 그때 직원 중 한 명이 아내분께서는 어쩌다가 저렇게 몸을 못 쓰게 되셨나요? 라고 묻더군요. 그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하더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건강을 막연하게만 알았을 뿐 처음 만난 사람이 그렇게 걱정하며 물을 정도의 상태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내가 고생시켜서 몸이 무거운 나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느라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건데. 이런 미안하고 서러운 생각이 얽히고 설키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자서전을 통해 분명히 기록해두고 싶은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내라는 겁니다. 아내는 성격이 불같은 나를 가만히 붙잡아주는 무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내 자랑을 많이 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자식들보다도 아내가 좋습니다. 표현은 못하지만 너무 좋아합니다. 삶이 닿으면 아내와 함께 묻힐 곳도 얼마 전 고향 선산에 미리 알아봐뒀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작성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내가 혹시 임종을 앞두고 의식을 잃어 말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해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 의료를 거부하는 뜻을 미리 기록해두는 문서라고 합니다. 나는 콧줄과 기저귀를 차고 병상에 누운 채 죽기 전 몇 달 몇 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만약 아프면 두세 달만 앓다가 떠나고 싶습니다.
남은 생, 바라는 게 있다면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맡아온 노인회장 일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수십 년간 매일같이 나와 동료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구청에 나가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소리를 외친 적도 있죠. 배운 것도 돈도 없지만 그거면 됐습니다. 아내에게 또 동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뭐든 하고 싶습니다. 구슬작가 조건희